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9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주 간만에요. 얼굴 없는 방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준 방송을 개설했을 때 사실 얼굴을 화면에 띄우지 않고 그냥 프레젠테이션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한 8개월 정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얼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좀 대면하는 것이 보다 좀 긴밀한 소통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카메라 앞에 제 얼굴을 좀 보여드리면서 방송을 진행해 왔는데요. 간혹가다 이제 좀 몰골이 많이 아닐 때는 좀 곤란한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는 특히 이제 주말에 영상을 촬영할 때는 좀 가끔씩 얼굴 없이 그냥 목소리만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좀 부담스러운 제 얼굴은 보지 마시고 목소리에만 좀 귀를 기울여 줬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5월 9일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 첫 번째 방송도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 시황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S&P 500이 마이너스 0.57%로 마감이 됐고요.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30%, 나스닥도 1.4%나 빠졌습니다. 러셀 2000이 가장 좋지 않았는데요. 중소형주로 이루어진 러셀 2000이 마이너스 1.69%, 따라서 아무래도 성장주 위주로 좀 타격이 있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미준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종목,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성적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가장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았던 종목은 NET, 클라우드플레어입니다. 마이너스 15.68%고요. TTD는 더 트레이드 데스크죠. 11.31%, The Virgin Galactic이 마이너스 9.3%, 코인베이스 9.2%, G스케일러 마이너스 9.17,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마이너스 8.93, 차지포인트 마이너스 8.80, 로블록스가 마이너스 8.64고요. 쇼피파이가 마이너스 8.62, 파이버 마이너스 8.4, 투일리오가 마이너스 8.01. 그 밖에도 성장주들이 6%, 7% 정도는 많이 빠진 종목이 발견이 됩니다. 목요일에 이어서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를 이어나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그 투자자들의 대부분은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하락장이 언제쯤 마무리가 될런지, 언제부터 반등이 시작될런지,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질문이 될 텐데요. 이번 CNBC 프로의 기사를 보시면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한 5%에서 8%가 더 빠져야 반등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좀 공통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기사가 발표가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기사의 그 취지, 그리고 이 기사에서는 어떠한 논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미국 증시가 5%에서 8% 정도가 떨어질런지 좀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oteworthy,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떠한 내용이길래 주목할 필요가 있냐면요, 정말 많은 시장에 그 예측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략가들이 굉장히 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전망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기대치는 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예측을 하는 사람들의 수치가 좀 모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100 정도의 그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4,100이라는 것은 이제 S&P 500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4,100에서 앞으로 3,800 혹은 3,90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하는 시장의 전문가가 많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S&P 500이 4,100에서 3,800, 3,900까지 떨어진다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약 5%에서 8%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방식은 테크니컬입니다. 테크니컬이라는 것은 이제 주가 차트를 보면서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을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기술적인 셋업이, 그러니까 환경이 조건이 어떠냐면요, 조금 약해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S&P 500의 주가 차트가 강력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all other key index, 그러니까 S&P 500뿐만 아니라 뭐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존즈라든지 여러 가지 인덱스, 그 지수들이 대부분 다 비슷하게 다운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냐면요, major moving average, 그러니까 moving average는 우리
우리가 이동 평균선이라고 부르는 건데 메이저니까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동 평균선을 얘기하는 거겠죠. 대표적인 예로는 뭐 50일 이평선 아니면 200일 이평선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인덱스가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주가 차트는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heaviest weighted stock이라는 것은 지수에서 이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얘기하거든요. 뭐 단편적인 예로 팡 주식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보면 이런 지수를 이끌어 나가는 메인 플레이어들이 또한 굉장히 좀 언더퍼포밍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모습이 좀 힘이 빠져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그 근거가 나오는데요. 레지스턴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주가 차트 가지고 분석을 할 때 이 상향 쪽에서 자꾸만 그 주가가 치솟지 못하게 막는 선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저항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레지스턴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선이 좀 강력하게 설정이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가가 조금 안정을 보이거나 아니면 이제 랠리를 하려고 시도를 몇 번 했는데 실패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저항선에 막혀서 자꾸만 그 추세가 꺾이고 있다. 상승세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 테크니컬 쪽은요. JP 모간에서 일하고 있는 제이슨 헌터라는 전문가가 있는데 이분은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도 다시 한번 그의 의견을 재확인해 줬는데요. 자, 그에 따르면 4100에서 4300에 지금 서포트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게 새로운 베이스로 바뀔 것이다. 그 얘기는요. 앞으로 이제 3800에서 3900이 결국 이 주가가 떨어지는 목표 지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3800에서 3900 정도는 떨어져야 다시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테크니컬 전략가가 있는데요. 조나탄 크린스키라는 사람이고요. 이분은 BTIG라는 투자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썸타임이니까 좀 한동안 계속해서 S&P 500이 4000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얘기해 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가 한 41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000 밑으로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야만 이번 조정이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한 3900 그리고 3900 조금 넘는 수준이 돼야 어떤 지점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냐면요. 그때가 이제 트레이딩 볼륨이 가장 많은 주가의 시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의 차트를 분석을 해볼 때요. 3900 지점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이 일어났었다. 따라서 이때가 돼야 3900까지 주식이 떨어져야 그때서야 실제로 정말 많은 투자 자금, 대기하고 있던 자금들 있잖아요. 이 대기하고 있는 투자 자금들이 드디어 시장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기준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자, 밸류에이션은 이제 멀티플을 얘기하는 건데 S&P 500이 22배 포캐스트 어닝이니까 이제 과거 12개월이 아니고요. 향후 12개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포워드 PER이라고 부르는 거죠. 포워드 PER이 22배였다. 10months ago니까 10개월 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22배까지 확장됐었던 그 PER이 지금 지난주에 보면 17.5배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따라서 멀티플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승장을 기대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보통 이제 여기를 이제 인용을 하죠. 22배까지 올라갔었던 PER, 포워드 PER이 지금 17.5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떨어지기는 어렵다. 이제 상승이 시작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이제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이 차트를 보시면요. 이 차트는 어떠한 선 하나가 지금 나타나 있는데 이 선은 뭐냐면 차이를 보여준다. 뭐와 뭐의 차이냐면요. S&P 500의 어닝 일드랑 그다음에 10year 트레저리 일드의 차이를 보여준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S&P 500의 어닝 일드는 뭐냐면요. 어닝이라는 것은 이 수익을 얘기하잖아요. EPS를 얘기하는 거죠. 이 EPS를 주가로 나눈 겁니다. 그걸 이제 어닝 일드라고 부르는데 그거랑 10년 국채 금리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를 지금 선으로 연결시켜 놓은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면요. 그 지난 과거의 모습보다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이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 그 10년 국채 금리랑 그 S&P 500 어닝 일드의 차이가 좁혀지게 되면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안전 자산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통 주식은 위험 자산이라고 얘기하고 국채는 안전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위험 자산의 어닝 일드랑 10년 국채 금리의 일드가 차이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사실 주식의 그 매력이라 그럴까요? 투자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좀 낮게 형성되는 것은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S&P 500의 어닝 일드랑 10년 국채 금리의 차이가 줄어들게 된 것은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10년 국채 금리가 3% 이상으로 치솟았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커다란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국 증시의 매력, 투자 매력은 떨어진다. 이것을 또 우리가 명심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가까웠던 과거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때 early year 2018년이 시작된 초기에 한 1, 2월 달이 되겠죠. 그때 이제 모멘텀이 피크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최고점을 찍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좀 가파르게 떨어진 조정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랠리가 시작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랠리가 누구에 의해서 주도가 됐냐면 디펜시브 섹터니까 방어주 위주로 이제 시작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2018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그때도 이제 연준에서 타이튼을 했었다. 타이튼이라는 것은 이제 긴축을 얘기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10년 국채 금리가 3% 이상까지 올라간 것도 굉장히 좀 비슷한 환경이 조성이 됐었다. 따라서 2018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처럼 좀 빠르게 다시 랠리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이제 1년만 보면 안 되겠죠. 시장이 최근 들어서 19%에서 20% 정도 떨어진 최근 몇십 년 동안 한 몇 번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이 있네요. 네 번이 있는데 1990년, 1998년, 2011년, 2018년 이때가 이제 한 20% 정도 떨어진 경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90년에만 리세션과 함께 이렇게 폭락장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990년을 제외한 1998년, 2011년, 2018년은 리세션이 없었는데도 주식이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비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나 그래도 우리가 좀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2022년의 모습을 보면 1월 달에 피크를 찍고 지금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 19%에서 20%를 떨어뜨리게 되면 3,850에서 3,900에 도달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아직은 19에서 20% 빠지지 않았지만 이 정도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아까 다른 그 테크니컬 그 주가 차트를 보시던 분들 있잖아요. 다른 전문가들이 제시하던 그 주가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루솔드 그룹에서 지금 어떠한 자료를 보여주고 있냐면 S&P 500은 과거에 19% 이상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요. 오버슛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오버슛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오버한다 그러잖아요. 좀 지나치게 간다는 얘기죠. 따라서 19% 이상 떨어지게 되면 한참 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과거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에 2000년에서 2002년 사이에 그 테크 버블이 깨지던 시장 그리고 2008년에서 2009년 그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2020년 코비드 바이러스 이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19% 정도까지 만약에 떨어졌는데 더 떨어지게 되면 이 이상 한 25%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역사적인 사실을 봐도 지금 굉장히 좀 위태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봤을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각도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는 어떤 걸 살펴봤냐면 주가 차트를 봤죠. 테크니컬을 봤었고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을 봤었죠.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어떤지 세 번째는 이제 과거의 역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와 접근법으로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의 미래를 좀 예측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 가지 방법을 썼을 때 다 대부분 3,800에서 3,900까지 떨어질 것을 예측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수치로 우리가 더 추가적인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사실이다. 뭐가 사실이냐면요.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죠. 미국 주식 시장에 주가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가 과거에 이렇다고 해서 꼭 거기까지 간다.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고요. 또한 굉장히 자연적으로 바운스는요. 지금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지금 당장 내일부터 일어날 수도 있고 이틀 후에 일어날 수도 있고 언제 갑자기 증시가 반등할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단 반등이 시작되면요. 투자자들이 이렇게 좀 지금은 굉장히 비관적이고 굉장히 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분위기가 전환되면 그 반등이 얼마나 빠르고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기사 말미에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를 통해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 증시가 지금까지도 많이 떨어졌지만 향후 5%에서 8% 정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 우리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많이 떨어졌다면 이 떨어지는 과정이요, 사실 실적이 확 줄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멀티플이 축소가 되면서, 그래서 PER이 뭐 예를 들어서 25배였으면 25배가 20배로 떨어지고 20배가 15배로 떨어지고 뭐 15배에서 끝날 수도 있고 15배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멀티플이라는 것은요,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10배를 떨어지건 15배로 떨어지건 결국 나중에 그 상승장이 다시 오면, 불마켓이 다시 찾아오면 이게 또 20배, 25배까지 다시 확장되는 것은 되게 자명한 일이거든요. 언젠가는 그러한 그 좀 상승장은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게 1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결국 이 시장의 멀티플이라는 것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멀티플은 이렇게 스윙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움직이는 멀티플에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내가 투자하고 있는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가, 그들의 실적이 향상되고 있는가, 더 많은 매출과 순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투자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공유할 기사는요, 잡 레포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매달 첫 번째 금요일이 되면 그 전달에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4월 달에 몇 개의 그 일자리가 창출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보도가 실렸습니다. 자, US 이코노미, 미국의 경제가 40만 개 이상의 그 직업을 이번에 창출을 했다. 4월 달 한 달에 그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수치는요, 정확하게 밑으로 내려가니까 여기 써 있습니다. 42만 8천 개가 이번에 창출이 됐다라고 써 있고요. 3월 달과 비교해서 똑같은 수치다. 따라서 3월 달, 4월 달 창출된 일자리의 수가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40만 개 이상의 좀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 데 가장 기여를 했던 그런 섹터는 어디냐면요, 지난달과 마찬가지죠. 리저 그리고 호스피탈리티입니다. 환대 산업, 리저 산업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무려 7만 8천 개의 잡이 이번에 창출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 호텔이라든지 항공사, 뭐 카지노, 뭐 이런 데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겠구나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굉장히 강력한 그 숫자를 매뉴팩처링 섹터에서, 매뉴팩처링이라는 것은 이제 제조업이거든요. 제조업도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1등이 이제 리저 앤 호스피탈리티가 78K, 7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매뉴팩처링이 2위잖아요. 제조업에서 무려 5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레이버 세크레터리는 이제 노동부 장관을 얘기하거든요. 노동부 장관인 마티 월시가 CNBC에 얘기했는데요. 좋은 성장을 이 리테일에서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그 환대 산업은 우리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은 이미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많이 타격을 받았던 것이 뭐 호텔, 항공사, 크루즈, 뭐 여러 가지 이제 환대 산업이 타격이 심했기 때문에 다시 일자리가 창출된 것은 않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제조업에서도 좀 많은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 밑으로 좀 내려가면요, 리테일 트레이드 그리고 홀세일 트레이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리테일 부분에서도 일자리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고 노동부 장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를 보시면요, 트랜스포테이션 앤 웨어하우징이 있거든요. 트랜스포테이션은 이제 교통을 얘기하는 거죠. 웨어하우징이라는 것은 이제 창고, 물류센터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물류센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좋고, 트랜스포테이션은 전통적으로 그 트럭 기사들이 굉장히 모자랐었잖아요. 과거 한 1년 동안. 그래서 트럭 기사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운송업 이쪽에 좀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 병목 현상, 우리가 보통 그 굉장히 좀 많은 뭐 부품이 모자란다, 반도체 부족 현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죠. 그런 부분에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긍정적인 뉴스라고 받아들여도 좋을 것
것 같습니다. 뭐 이 뉴스를 보시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자리가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연준에서 이 일자리 쪽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인플레이션만 계속해서 좀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구나. 그렇게 되면 미국 증시에는 악영향을 끼치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관점이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경제에 투자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멀티플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배가 됐다가 또 20배가 됐다가 15배가 됐다가 계속 시대에 따라서 그때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멀티플이거든요. 따라서 멀티플에 투자하면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과연 이렇게 멀티플이 왔다 갔다 할 때 기업의 실적, 이 나라의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가. 그렇게 되면 결국 멀티플이 올라갔을 때 팔면 되거든요. 그래서 멀티플이 떨어졌을 때 팔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가 결국 멀티플이 상승하는 장이 오면 그때 가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판매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때 가서 주가가 올라 있으려면 멀티플만 올라가면 안 되고요. 멀티플과 곱할 만한 실적이 올라가 있어야죠.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연준에서 굉장히 호기시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멀티플에는 악영향이 끼칠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 사인은요, 결국 주식 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을 해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도 그들의 이윤이라든지 매출을 성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멀리 보면서 해석을 하면요, 우리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할 수 있고 이러한 좋은 뉴스들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투자의 신념을 굳건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기하고 있는 기사도 제가 생각할 때 좀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장으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시면요, 인사이더들이 나옵니다. 인사이더라는 것은 기업의 내부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내부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와 같은 그딴 보통 사람들이, 기업의 외부자들이 접할 수 없는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인사이더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CEO라든지 바이스 프레지던트, 뭐 다이렉터들, 뭐 CFO,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자, 이렇게 기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주식을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살 수는 있지만 그들이 주식을 사고 팔 때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지난주 한 주 동안 주식시장이 정말 형편없이 하락세를 보이는 이런 와중에 과연 기업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주식을 팔아버렸을지 아니면 오히려 더 매수를 했을지 좀 관심이 가진 부분이죠. 자, 이번 기사를 통해서 이들의 행동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주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사는 금요일 날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지난주에 보시면 바잉 오퍼튜니티가 만들어졌다. 매수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따라서 정말 많은 인사이더들이 그들이 일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줍줍했다. 픽업했다는 것은 이제 사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정말 많은 기업들에서 일하고 있는 경영진들, 뭐 GM이라든지 인텔, 뭐 이런 기업들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스쿱업했다. 줍줍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어는 이제 줍줍이 속어죠. 미국에서는 스쿱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일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쓸어 담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정말 빠르게 주식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정말 끔찍할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정말 하락세가 대단했잖아요. 이러한 그 셀오프가 일어나는 도중에, 급락장이 일어나는 도중에 많은 내부자들이 주식을 많이 쓸어 담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기업들에 일하고 있는 내부자들이 주식을 쓸어 담았는지 여기에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첫 번째는 캐나메탈이고요. 티커는 KMT입니다. 인사이더 여기 나와 있죠. 윌리엄 람버트라는 다이렉터가 37,000주를 쓸어 담았고요. 그 아래 나와 있는 두 번째 종목은 얼라이언 테크놀로지입니다. 이에다가 끼는 교정 기계를 만드는 이러한 그 투명한 교정기죠. 요거를 만들어서 좀 굉장히 히트를 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티커 네임은 ALGN입니다. 인사이더 네임은 조셉 호간이고요. CEO죠. 7,000주 정도를 5월 5일 날 매수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너럴 모터즈입니다. GM이죠. GM의 CFO, Chief Financial Officer가
폴 제이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35,000주나 이번에 주워 담았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큐릭 닥터페퍼. 닥터페퍼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아직도 팔겠죠? 이 음료수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큐릭 닥터페퍼에 일하고 있는 저스틴 위트모어가 그 오피서인데 66,000주나 주워 담았다 이러고 나와 있죠. 인텔입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두 명이 보입니다. 한 명은 데이빗 지스너 CFO고요. 두 번째는 패트릭 젤스팅어 CEO. 그래서 CFO, CEO 둘 다 지금 주식을 막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인텔이라는 기업이 앞으로 굉장히 잘 나갈 거라고 확신을 하는 것 같죠. 6,000주씩 자 주워 담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제너럴 일렉트릭 GE죠. 레리 컬프라는 사람은 CEO인데 65,000주나 이번에 매수를 했고요. 시몬즈 퍼스트 내셔널 보시면 CEO가 15,000주를 이번에 매수를 했습니다. 올드 내셔널 방콕 여기 제임스 라이언이라는 CEO가 7,000주를 담았고요. 마지막으로 스티펠에서 일하고 있는 CEO가 10,000주를 이번에 줍줍을 했다. 따라서 정말 많은 이 부자들, 이 사람들은 지금 경영진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부를 이미 창출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여기 속해져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이 앞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 기업이 더 나오는데 바로 스포티파이입니다. 스포티파이의 CEO인 데니엘 에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무려 50밀리언이니까 5천만 달러죠. 5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이번에 쓸어 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 한 주 만에 그랬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포티파이의 주식은 정말 잔인할 정도로 많이 떨어졌다. 올해 들어서 50%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활용을 해서 스포티파이의 CEO는 계속해서 주식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나는 계속해서 복할해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의 목소리를 내왔다. 그래서 내 주장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피력을 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대해서 그랬냐면 나의 강력한 믿음이죠. 스포티파이라는 내가 이끌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이 신념, 나의 강력한 믿음을 여러분들께 피력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기업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 그렇게 이제 트위터에다가 금요일날 포스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러한 나의 신념, 나의 기업에 대한 나의 이 믿음을 이번에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라면서 5천만 달러를 나의 그 스포티파이에 추가적으로 투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믿고 있다. 그래서 최고의 날은 이제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앞으로 미래가 너무나 밝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는요 참고로 룩셈버그니까 그 한국에서는 룩셈부르크라고 부르는 그런 나라죠. 이 룩셈부르크 시티에 이 거주가 돼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미국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인사이더들이 주식을 사고 팔아도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스포티파이의 CEO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 SEC라는 기관에 자기가 주식을 샀다는 것을 신고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밝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기업들의 CEO라든지 CFO라든지 이런 내부자들이 이제 주식시장이 너무나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반등을 엿보고 있다. 이런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요일날 보내드린 그 미존 포트폴리오 공개 업데이트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4월달 한 달 동안 새롭게 주식 투자를 시작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발레라는 종목인데요. 이 발레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과 파트너십이 결성됐다라는 어떻게 보면 루머가 들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분 좋게도 오늘 기사에 따르면 5월 6일날 기사죠. 5월 6일 기사에 따르면 발레가 롱텀 그 니켈 공급 딜을 테슬라와 체결을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기쁜 마음이고요. 자, 발레가 이야기를 금요일날 이제 확인을 해준 거죠. 사인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몇 년간 걸쳐서 1년짜리 계약이 아니고요. 장기 계약을 이번에 사인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테슬라에 납품하는, 니켈을 납품하는 그런 업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니켈이라는 광물은요, 이 원자재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니켈이 굉장히 필수적인 광물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딜에 따르면 테슬라는요, 살 것이다. 니켈을 이제 구입한다는 거죠. 발레로부터 구입을 하는데, 발레라는 기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캐나다에 있는 광산 기업입니다. 따라서 뭐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미국과 가깝고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굉장히 좀 잘 다듬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한 원자재 투자 기업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작년 한 해 동안 니켈의 그 프로듀스 생산량이요, 76K니까 76,000 메트릭 톤이나 좀 채굴을 했다. 굉장히 좀 많은 양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딜에 대해서는 정확히 얼마를 주고 뭐 니켈을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발레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생산 그 기업 중에 하나다. 니켈과,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아이언 오어가 있는데요. 아이언 오어는 뭐냐면 그 철광석입니다. 그래서 니켈 그리고 철광석에 있어서 세계 최대의 그 생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자, 이번에 그 테슬라와의 계약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 중에 하나다, 부분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떠한 그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요, 굉장히 그 탄소 배출량이 낮은 그런 그 니켈을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업 이념과 굉장히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발레라는 기업은 서드버리에서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다,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서드버리는요, 가장 커다란 그 통합적인 광산 컴플렉스 중에 하나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커다란 광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광산 이름이 나옵니다. 톰슨 마인이 나오는데, 톰슨 마인이라는 이 광산은 매니토바에 있다. 매니토바는 그 캐나다의 주 이름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지금 캐나다 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매니토바 같은 경우는 비교적 새로운 광산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언탭트 니켈이니까 아직까지 건드리지 않은 그런 뜻이거든요. 아직 채굴하지 않은 니켈이 최소한 여기 5밀리언 정도, 그러니까 500 메트릭 톤 정도 지금 좀 매장이 돼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아직 건드리지 않은 니켈을 통해서 발레 같은 경우는 이용을 할 것이다. 그들이 이제 새롭게 만들고 있는 프로세싱 테크놀로지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채굴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의 발전은 계속해서 다 일어날 것이고, 그 중에서 이 테슬라라는 기업은 전기차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테슬라와 장기 니켈 계약을 맞춘 이 발레 역시도 같이 좀 성장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그 배당률이 높습니다. 현재 배당률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디비던드 들어가서 보시면요, 자, 디비던드 일드가 9.2%가 나와 있고요. 주가가 좀 더 떨어져서 그렇죠. 페이아웃 레이쇼가 49%입니다. 따라서 현재 1년 동안 만들어내는 순이익의 49%만 좀 지불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이제 배당률이 9%가 넘기 때문에 한동안 이러한 배당을 유지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자,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그 배당의 성장이 매년 87%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 3년 동안 계속해서 배당을 1년도 멈추지 않고 올려주고 있는 중이고요. 따라서 만약에 이 기업의 성장이 지속화된다면 어떻게 보면 주가도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동시에 배당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금이지만 좀 주식의 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월 9일 월요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 자막 영상에는 톰리가 등장을 합니다. 자, 지난주에 정말 무서운 하락장을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자, 이렇게 끔찍한 하락장을 경험하면서 좀 초긍정론자인 톰리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분의 의견이 좀 변화가 있는지, 그는 향후 미국 주식의 좀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요, 한 가지 공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저녁 8시에는 방송이 없습니다. 제가 주말 동안 준비를 못해서요, 오늘 좀 죄송하지만 월요일 날은 오미주 방송 하나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부터는 하루에 2개씩 꼬박꼬박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We stand, where we may go from here. He's on the phone. And Tom, when you were with me the other day on Overtime, you were quite honest about, being early or wrong. You said, I believe I have egg all over my face. And I'm wondering now how you feel, whether that egg has now turned into a souffle or where you think we're going now based on that pain we all endured yesterday. Yeah. Hi, Scott. Thanks for having me. It's been very painful. And I think it's clear that not only is our equity markets really nervous and edgy, but they're hyper sensitive to inflationary data. And I think, whether it's the FOMC meeting or even today's payroll numbers, it's really about getting some comfort that inflation's breaking. And from our perspective, it's been really painful. And I don't want to sound like I'm trying to be stubborn, but I just think the risk reward for equities here has improved this week. And I know it sounds glib to say, well, it's, everything's 5% lower. That's why you like it. But number one, on the FANG trade, I just think that multiples are still becoming gifts, especially if we have a soft landing or even a recession, because these companies can grow through a recession. But I think people are overlooking things that are actually forward indicators, because today, for instance, the Manheim Used Vehicle Index came out. It's down to a year-over-year growth rate of only 8%. It was 24% last month. Believe it or not, that in 2 months might take out half a point out of CPI. So I'm kind of more in the camp now that I think we can get some softer readings on CPI. It's not necessarily in the hard data yet, but when it does, I think that's when stocks can really find their footing. Is that yes, it's been tough. Is that all we need? I mean, look, it's not like you haven't been a Pollyanna about this either. I mean, you said that the first half was going to be treacherous. That's the word that you used. And if anything, it's been even more treacherous. And I know you expected perhaps that it would be. Do you still stand, though, with your view that stocks are going to have a good second half of the year, knowing what we know about what the Fed is going to do? And might I also add the fact that there's considerable doubt, and considerable is a light way of putting it, that Jay Powell and the Fed can actually pull it off. Right? The bond market is suggesting that, move out of the driver's seat, Mr. Chair. I'm getting in the driver's seat because you don't know where you're driving this car. Yeah, it's a great point, Scott. Yes, the Fed is only working with blunt instruments, as he says, and the risk is that there's an accident. But the 10-year has been holding at around 3%. Our technician, Mark Newton, thinks that's roughly the high for the year. Keep in mind that when the 10-year's at 3%, I don't think it's demanding to have a 17 PE for the S&P versus a 33 times for the bond market. From 2000 all the way to 2009, the 10-year averaged 5%, and we had an 18 PE for the market. So what has to be calibrated is when investors get comfortable, and I think we're going to get soft readings on CPI. Even today's household employment data was a soft reading. It's half full from my perspective. I think the multiple in equities will actually expand. And from 17, and again, for names like Facebook at 12 times or Google at 13, X cash, or Netflix at 14, they have a chance to even get to a market multiple and they can outperform. So I think there's ballast and underlying valuation support. We know sentiment's awful. We know positioning basically got liquidated. A lot of longs got liquidated and, leveraged longs. And I think now it's just a question of the cadence of data. And if someone thinks the economy is going to get stronger, then there's downside to the market. But I think if things get softer, then I think equities can rally. And again, it's still a treacherous period. It's far worse than I expected. But I'm still sticking with the idea that you really are looking at good risk reward today, even though the market's been marked down. I appreciate, lastly, I appreciate the contrition from you.